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 들려? 잘 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잘 들리는데요. 이 박사님, 네, 저 서민호 박사님 알아요? 네, 이게 처음 안녕하세요. 저도 뵙습니다. 처음 안녕하십니까. 뵙는데요. 국토연구원의 블루칩이야. 서민호 박사님이. 뭐라고요? 어? 국토연구원의 블루칩이라고. 당신하고 똑같아. 교통연구원의 블루칩하고 둘이. 아, 차세대를 이끌 수 있는 저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서민호 차세대는 이미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 박사님이 너무 진짜라니까. 다음에 서민호 박사님은 제가 따로 저 교통연구원에 이어가 있다면 국토연구원의 서민호 박사님 계신 거죠. 아니 진짜 두 분 다 중요한 계획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네, 제가 이렇게 인사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네.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 오전에 연구원 갔다 왔어요. 공청회 기간만 교통만 계획. 아, 오늘 연구원 오셨어요? 연구원 오전에 갔었어요. 아, 역시 이호 저는 박사님 안 계셨고. 저는 오전에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최정석 교수님 안 들어오셨나? 아직 안 부르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많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코로나라서. 요새? 예. 그래? 시간 프로그램 있어요.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거 아니잖아. 네.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우선 네.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1년 지역개발학회 춘기학술대회 전문가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참석해 주신 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연구원의 서민호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민호입니다. 네,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호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연구원 이호입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시기로 하신 최정석 교수님 지금 약간 연락이 안 돼서 오시는 것 같고요. 우리 옆에 권성문 대구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하여튼 우리 전문가 세션이기 때문에 잘 해주실 거로 믿고 우선 서민호 박사님 먼저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주로 지방도시 철도 역세권의 어떤 재생, 개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먼저 한 시간이 한 20분 정도, 15분 20분 정도 발표하시고 네, 바로 이호 박사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공유입니다. 박사님 자료 공유를 직접 하시겠어요? 네. 네. 자료 공유가 됐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네. 네네.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의 서민호입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그 지방도시 철도역세권의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한 20분 정도 제 생각과 그간 좀 연구한 결과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교통 결절점이 왜 중요한지, 철도 역세권이 어떤 식으로 여건이 변화해 왔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지방도시 관점에서 역세권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 도시재생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 그리고 그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결절점의 중요성과 철도 역세권의 여건 변화입니다. 뭐 해외 아시겠지만 대도시권에서는 이제 다할 것점, 컴팩시티 같은 논의들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미래 성장의 어떤 공간구조 체계로 나아가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컴팩스 네트워크 체계, 물론 일본에서부터 나오긴 했지만 어떤 그런 다액 체계를 가져가는 것을 좀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권과 뭐 강소도시권을 철도망을 중심으로 연계하고 컴팩트 유도 지역을 가져간다는 이런 어떤 개념 상황에서 점점 더 이제 국가적인 그 교통망 연계에 있어서 역세권이 많이 이제 중요한 거점, 입지 거점으로 자리매김을 점점 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단 어떤 공간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그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의 모델로서도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망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계속 변화해 왔었고, 어, 이용객 수가 뭐 일반 철도가 많이 준 건 아니고, KTX가 점점 이용객 수가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속교통망 때문에 그 KTX 역이 일반 철도와 환승되거나 종착되는 그런 역들의 입지적인 그 잠재력이 점점 부각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대부분 원도심 지역에 이제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필연적으로 이제 도시재생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도시개발법이나 재생법, 그러니까 다른 법률로 주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왔다면, 본격적으로 좀 역세권에 대한 역세권 개발법이 2010년부터 있었는데 좀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반성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철도역을 그 고속철도와 일반 철도역을 좀 분석을 해보면, 광역과 도시철도역은 뺐고요. 이렇게 이제 주로 역 개수에 따라서 역은 외곽에 많은데 이용객은 압도적으로 도심 이용객이 많은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도심 이용객은 여전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외곽은 5송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도심과 외곽을 좀 유형적으로 분류하면 도심역의 기능적인 잠재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도심역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쇠퇴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그 도시재생 측면에서 봐도 원도심 쇠퇴 가속화는 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인구 증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잠재력은 풍부한데 쇠퇴되는 원도심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 거냐, 결국 잠재력이 풍부한 그 수요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 거점, 그러니까 역세권, 철도 역세권이 구도심의 쇠퇴 극복이나 재생을 위한 어떤 키 로케이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그 철도역은 그 무엇이 문제냐? 일단은 철도 역사와 대규모 철도 부지가 도시공간 구조적인 단절을 야기하면서 섬처럼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이제 지역 간에 저희가 도시공간 구조상 연결이 돼야 되는 많은 포인트들을 단절합니다. 그리고 흐름이 와서 끊어지기 때문에 이 주변이 이렇게 노후화되는, 이렇게 개발 수요가 저하돼서 노후화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철도 운영이나 안전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도시공간 구조적인 단절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접근 혹은 이동에 있어서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 연계교통 체계도 생각보다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역세권들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개발 압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가장 풍부한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부터 교통시설이 있었다면 이걸 상업과 연계한 민자 역사로 이제 확장이 됐고, 그것들이 조금 더 공간적으로 이렇게 커져서 교통 환승, 상업문화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데 공간적인 단절을 겪고 있었죠. 이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공간적인 단절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 환승센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교통 본연의 기능을 활발하게 이렇게 그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향상시키면서 역의 그 잠재력을 조금 더 이제 확장시키는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교통 측면에서 접근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측면에서는 이런 복합환승센터를 정비하는 것 동시에 주변에 있는 지역의 재생이라든지 재개발을 좀 촉발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돼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도시재생 지역이라든지 점적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개 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철도역 혹은 복합환승센터가 도시재생의 원도심에 좀 도시재생의 기폭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도시 철도 역세권은 어떤 식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재작년에 했던 이제 연구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조금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에서는 원도심과 철도 역세권을 이제 지역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전략을 일단은 제시를 했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 컴팩트 앤 네트워크 혹은 허브 앤 스포크 전략에 의한 거점으로 작용하고요. 그 지역에 이제 복합 기능이 들어가는 혁신 공간을 채우자. 그리고 지역 특화를 하자.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하자. 뭐 이런 식의 노력들이 아웃라인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역만 해도 이제 주변 지역을 보면은 일반 상업 지역이 이렇게 분포하고, 노후한 주거 지역이 분포하고, 주거 비율이 생각보다 이제 높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상업이 4분의 1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노후 건축물이 굉장히 많아서 경쟁력이 많이 상실되고 있고, 원래는 철도역 주변으로 제조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활발하게 기능을 했는데, 이제 산업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그런 제조업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과 어떤 창업을 연계시켜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그 많은 유동 인구를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재활력을 도모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도시재생에서 이제 활발히 시도되는 게 이제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도심 전체 쇠퇴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역 주변 지역의 노후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철도역 역세권만 봐서의 쇠퇴도가 전체 원도심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서 도시재생 압력이 더 크다. 그래서 쇠퇴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종사자나 사업체 수가 이제 주변 지역보다 더 급감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류를 해보니까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가 조금씩 이렇게 이제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도시는 고밀복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대전처럼 상업이 아직도 4분의 1 정도 유지가 된다든지, 물론 지가가 높기는 하지만 연면적 실현율이 아직 낮기 때문에 개발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든지 뭐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었고요.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대부분 이제 주거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이 형성돼 있고,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기는 하지만 미래 잠재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도시는 좀 민간과의 사업 결합을 통해서 좀 적극적인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지방 중소도시는 기존 뭐 택지 개발이나 그런 획일적인 그 재생 혹은 역세권 개발의 접근보다는 공공 중심의 좀 앵커 기능을 확충함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조닝화하면서 중장기적인 어떤 역세권의 활력을 모색하는 그런 좀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보자면 이슈들이 이제 좀 정리가 돼 있는데요. 요건 이제 보고서에도 있긴 합니다만, 철도 역사 부지와 주변, 그러니까 전면부에는 상권, 후면부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는 노후 주거지, 이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대도시 원도심에 있는 그런 역세권에서 대부분 드러나는 양상인데요.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민간과의 결합을 통한 앵커 기능 혹은 공공주도의 좀 공공임대 같은 것들을 넣어주고, 상업 문화 기능을 고도화시키는 노력을 안쪽 철도 부지와 같이 결합한 상태에서 좀 전개를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이 역세권 중심으로만 전개되지 않고, 주변에 또 많은 역세권 주변에 또 많은 사업들이 도시공간 구조적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조금 기능이 발현되지 못했던 도시계획 시설을 고도화해서 안쪽으로 넣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터미널을 좀 이전 재배치한다든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좀 약간 역세권에서 이격돼 있던 것들을 안쪽으로 좀 집어넣어 준다든지, 국공유지를 서로 이제 토지를 이렇게 대토해서 안쪽으로 넣어줘서 공공시설을 그 생활레소시를 역세권 중심으로 좀 바꿔준다는지에 하는 노력, 그리고 그 사업 구조상에서 민간과 좀 레버리징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조금 차별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요.
뭐 말씀을 대부분 다 드렸지만 어쨌든 그 지방대도시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에서 좀 차별화가 되는데 제가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철도공사 대전역 건물 있고 도시공간 구조적으로 완전히 단절을 이루고 있고 여기는 그 쪽방촌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한의학 특화거리가 있지만 기능이 많이 저하돼서 빈집이 많고 전통시장이 있지만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주변에는 굉장히 노후한 주거지역이 있었는데 현재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들이 많이 설립돼서 압력을 받고 있고 또 환승센터나 복합개발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있는 이런 부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도 일부 하지만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생활 SOC를 집어넣는다든지 역세권에 이제 복합 앵커 시설을 집어넣을 때 민간을 중심으로 연계를 시키고 공공이 환승센터를 집어넣으면서 부족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둥지내몰림 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넣어주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많은 어떤 도시재생 그 관련되는 사업들과 이런 지역에 있는 그런 기능들을 연계시킬 수 있게 조금 공간구조적인 연계 체계를 갖고 그러면서 확대되는 이동 수요를 가지고 기존에 조금 노후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런 어떤 전통시장의 활성화 혹은 뭐 도시재생과 연계시키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 혹은 뭐 이제 기존의 민간 중심으로 좀 전개 중인 여기 소재동이지만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활력을 모색하는 방법들을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에서 좀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방대도시 이건 이제 제천 사례인데요. 제천은 좀 양상이 다릅니다. 비슷한 역세권이긴 하고 굉장히 대규모의 철도 부지를 갖고 있지만 유휴부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휴부지 그리고 현재 주차장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부지 그리고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저 현장에 다 가서 이제 체크한 건데 그리고 또 기존의 어떤 이제 공사가 활용하는 그런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전처럼 그런 민간 수요가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여기에 지금 대부분 주거 기능으로 차 있는 것들을 공공 그 생활 서비스라든지 공공 문화 복지 기능을 좀 집어넣어서 역세권이 도심으로서 원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시민청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 약간씩 이렇게 이제 그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산업을 고도화를 지원하는 그리고 이제 제천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철도를 통해서 지역 방문이나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뭐 관광 서비스 거점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광역적인 도시기능 차원에서 연계할 수 있게 이제 고령자 커뮤니티나 여성아동 복지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거기에 일부 그 활용할 수 있는 뭐 상업이나 조그마한 어떤 그 위락 기능을 약간 정도 이렇게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도시재생을 확장해가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좀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이제 사업 단위로 움직여서는 좀 어렵고요. 지자체가 원래 이제 공기업이나 아니면 민간과 같이 협력해서 협의체를 좀 만들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버넌싱할 수 있는 뭐 그 지역 NGO나 NPO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사업 단위로 그거를 운영을 하고 그게 민간하고 계속 NPO 조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방식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 그리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지만 후에 이제 청산이 되었을 경우에도 사업 청산이 되었을 경우에도 실제로 그 지역을 계속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그 사업 구조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방 도시의 철도 역세권의 도시 재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조금 요즘 이제 컨설팅 의뢰가 들어와서 고민하고 있는 이제 평택 역세권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면 평택 역세권도 마찬가지로 산업 수요도 되게 많고 주변에 비슷한 굉장히 대전이나 제천을 섞어놓은 듯하게 비슷한 유형의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터미널이 조금 이격돼 있고 주변에 좀 집장촌이 있다든지
노후한 전통시장이 있다든지 하는데 그 도시공간 구조적으로 역세권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일단 내려져야 되고요. 이 도심의 생활 SOC 관련되는 기능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공공이 어떻게 충진을 해줄 것인가. 환승센터와 환승센터를 철도역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격되는 버스터미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입지 조정을 해서 그것들을 새롭게 레버리징하는 사업에 기폭제로 삼을 것인가 하는 노력들이 이제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청년 인구들이 역세권에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전역을 가도 제천역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진 본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청년층이 굉장히 많고 고령자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결국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신도시와 원도심을 차별화해서 느끼는 거는 차별적인 어떤 장소성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역사고에 있는 노포나 인간 그 사람 친화적인 어떤 거리나 특화된 건축 경관이나 그리고 젊은 세대가 거기서 뭔가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혹은 저렴한 임대주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역세권에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심과 좀 차별화된 그런 어떤 공간적인 전략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물리적 정비만 봤다면 그런 물리적 정비를 경제적인 자산, 예를 들어서 지원 조직 같은 거죠. 산업 지원 조직 같은 거. 그리고 네트워크 자산, 다양한 그 아이디어를 연계하고 그것들을 촉발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체계를 함께 고민해야지만 결국은 그 물리적인 정비에 의한 도시 재생이 역세권 전체의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고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철도 역세권을 도시 혁신을 위한 리빙랩, 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것이고 거기에는 뭐 사회적 경제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역세권이 시작이 교통 결절점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의 어떤 통합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잠재력은 결국은 장소나 사람이나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고 그 기능들은 원도심에 있는 철도 역세권은 결국은 상업주거 업무에 대한 도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도시재생을 기폭시키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공의 많은 기능들이 신도시로 이미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전을 많이 해버렸는데 그런 공공 기능을 다시 끌어들여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원도심 기능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로 확보를 해야겠다.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 같은 경우 뭐 이런 민간 투자 개발 사업도 있지만 요즘은 공공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처 협력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공기업 앵커 사업, 문체부 사업, 그리고 이제 국토부 지원 사업 그런 것들을 결합하면 큰 마스터 플랜 하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예전에 이제 철거형 개발 그렇게 하던 방식에서 좀 도시 재생을 믹스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개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페이지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런 기획은 어떤 방향이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사업적인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고 도시적인 기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요, 시민들의 삶을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사업보다 타운 매니지먼트적인 관점에서 사업 전체에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떤 지역을 만들고 누가 이용하고 공공과 사익을 어떻게 균형시키면서 지역 브랜드를 단순히 사업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고 참여해서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해법. 결국 많이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다 참여한다면 그 브랜드 가치가 역세권이라는 지역의 락인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이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세권 재생을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공공이나 어떤 민간 사이드에 그런 기획에 의존할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 노하우를 협력적인 관계에 의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요. 좀 사업비를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많은 제도적인 지원 그리고 공공 민간과 주민이 합동으로 어떤 지역 관리 체계를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게 실제 이제 사업의 수익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20분이 너무 짧아서 막 급하게 했는데 내용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 좋은 이야기가 왜 철도에서 안 되는지를 이제 우리 이호 박사님께서 아마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아마 두 분의 진짜 이 두 블루칩이 콜라보레이션 꼭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기획 단계부터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꼭 두 분을 모시고 싶었거든요. 이호 박사님은 지금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도 하고 있고 철도 쪽에 진짜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세요. 왜 안 되는지 이 좋은 이야기가 지금부터. 이호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네. 공유 됐나요? 됐습니다. 네, 박사님 됐어요. 네. 네.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서민호 박사님께서 너무 그 심도 깊고 아주 그냥 많은 내용을 해주셔서 제가 발표를 하면서도 야, 이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많은 고민이 들었던 순간인데요. 일단 제가 그 고민했던 걸 좀 이제 뭐 연구는 아니고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좀 많은 또 의견 주시면 제가 다른 거 하면서도 또 많은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제목 국가균형 발전한 철도사업 추진 전략인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사실 철도 사업을 계획을 많이 수립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이 계획으로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랑은 조금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철도를 통해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자라는 것은 같은 취지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교통 접근인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수도권 집중화라고 하는 부분은 뭐 훨씬 더 저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동안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는 아닌 거죠. 90년부터 지금까지 쭉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수도권의 경제활동 집중이라든지 수도권의 지방 경쟁력 격차는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팩트인 거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뭐 지금 뭐 양광식 교수님이나 서민호 박사님처럼 지역이라든지 국토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페이퍼를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들이 이제 규모를 좀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광역 뭐 생활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특화,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특화 산업이라든지 사업들을 개발을 해서 그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개성을 더욱더 부각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교통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지역권의 특화가 되더라도 어떤 지역 간의 어떤 접근성이라는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은 상실하게 되지 않겠느냐를 하는 게 저희들은 이제 교통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왜 교통 접근성이라는 게 중요하느냐는 부분은 결국에는 교통이 불편하면 그 지역으로 하는 접근성이 취약하는데 그 접근성의 취약은 결국에는 그 지역으로 가는 하나의 불편한 서비스로 인지되는 게 아니라 접근성이 취약하게 됨으로써 그 지역은 중심지와 분리단절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것은 결국에는 인적 물적인 교류의 장애와 경제활동 인구 자원의 이탈 더구나 신규 유입의 깊이기 때문에 점점점 지역은 더 슬럼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지역 발전의 저해다. 결과적으로는 앞서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교통에서의 어떤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 어떤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되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은 KDI에서 발표하고 있는 뭐 이제 낙후도 지수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색깔이 일부부터 연한 색깔부터 진한 색깔로 나오는데 점점 진한 색깔로 갈수록 그 지역은 낙후도가 심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일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철도망을 한번 입혀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경부축이라든지 호남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과 지나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낙후도에 좀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강원도 지역이라든지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철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가 좀 차별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 지역에 놓여 있는 철도는 현재 놓여 있었던 철도가 아니라 일제시대부터 놓여져 있었고 현재 이 철도망을 보더라도 되게 철도가 노후화되어 있는 결국에 철도가 있지만 거의 이용에 대한 가치가 적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떤 지역의 낙후도와 어떤 교통 SOC, 특히 철도 SOC에 대한 부분도 관련성이 좀 있다라는 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간단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도로 중심의 투자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었는데 어느 순간 이 고속철도를 기점으로 해서 철도에 대한 투자는 확실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2004년과 2019년만 비교하더라도 운영 연장 거리가 거의 한 1000km 가까이 늘었고요. 복선화율에 대해서도 39에서 64, 전철화도 47, 72이기 때문에 철도에 대한 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정부에서 철도에 대한 관심도 이것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서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도 이용객 수도 끊임없이 증가하죠. 다만 이제 고속철도 이용객 수 증가가 사실은 철도의 이용객 수 증가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새마을호 모금과 일반 열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4차 국가철도망에서 제시된 가장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도시권에서 철도망이 이제 저희가 광역철도라고 하는 부분인데 수도권과 동경권, 영동권, 파리권만 보더라도 인구당 연장 키로수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월등히 적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철도는 결국에는 그동안의 10년 동안에 그동안의 20년 동안의 철도 투자를 보게 되면 지역 간 철도, 특히 고속철도 그리고 고속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 수도권 쪽에서 모든 철도에 대한 투자가 집중화되어 있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과 수도권에 대한 어떤 철도망에 대한 비율이 4대 13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이 집중화됨으로써 수도권으로 많은 인력이 모이지만 철도 SOC 사업도 수도권 쪽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점점 지방들이 점점 낙후화되어 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사업은 도로 사업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더욱더 수도권보다도 지방에서 차별화를 많이 받는 이게 차별화로 하는 것들이 되는 사업인데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철도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는 수서에서 거제까지 가는 이제 문경김천인데 양 끝단에 철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철도가 놓여 있지 않아서 결국에는 거제에서 서울까지 가지 못하는 이상한 구조로 가 있는 거죠. 이러한 철도 사업은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으나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하나가 이제 기존선은 있지만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지만 기존선을 이용하고 결국에는 예전에 새마을호가 다니던 길에다가 그냥 KTX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TX가 결과적으로는 속도를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에 대한 노선에 대한 비효율적이지 않는 운영들 그리고 여기 보시겠는 제천에서 포항까지가 동해선 부분인데 이 구간들이 속도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고속화로 진행되어 있지만 이 구간을 넘어오는 순간 속도가 10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고속도로가 비포장이 되어다가 다시 고속도로를 만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대개 누가 보더라도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런 사업은 필요해 라고 진행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사회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이 그가지고는 삶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요구들이 더 증가되었다. 그리고 더욱더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탄소 중립이라든지 철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의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철도 사업이 뭐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철도 사업도 큰 타격을 입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 보시면은 철도 이용객 수가 감소함으로써 결국에는 운영사들 운영 수입이 이제 감소를 당연히 한 거죠. 운영사의 운영 수입의 감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운영사들이 결국 철도 사업 투자에 대한 감소, 이게 뭐 철도 노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역사에 대한 노후화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량하는 부분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걸로 인해서 철도 서비스가 악화되고 점점 약화된 철도 서비스는 다시 이용객 수 감소로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꼬리들이 결과적으로는 철도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 이전 단계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는 지금 유럽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화물 같은 경우는 한 3년, 여객 같은 건 한 4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 철도에서도 최소한 2년 정도는 본궤도로 가는데 좀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정도는 철도에서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지만이 예전 같은 이용객 수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 집중화에 대한 부분과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은 뭐 예전에는 고속화를 뛰어넘어서 철도에서는 초고속화 하이프루프라는 것도 나오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철도와 도로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경계가 애매모호해졌다. 결국에는 철도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없다. 결국에는 도로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도로가 갖는 기술과 철도가 같이 융합하지 않고서는 철도에 대한 미래는 밝지 않다라고 이제 뭐 많은 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철도 사업을 해야지 되느냐라는 부분이다. 일단은 왜 이제 철도 건설의 추진 절차를 왜 이렇게 갑자기 보여드리냐면, 일단은 국가철도망 계획이 이슈였잖아요. 각 지역마다 철도망 계획이 들어간 데와 들어가지 않는 데, 들어간 데는 환호성을 지르고 들어가지 않는 데에서는 계속 뭐 일단 공청회를 통해서 일단은 여론몰이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국가철도망에 들어가는 사업 계획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결국에는 시작 단계에서 이제 바늘 코에 실을 낀 거죠. 그런데 이거 끼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계획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사업 계획에 들어갔다 해서 만족하면 안 된다. 예비 타당성에 넘어가는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예비 타당성에 대해서 사업들이 계속 이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라고는 HP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HP는 경제성과 정책성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놓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1 정도 점수 0.55 이상이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을 하는데, 과거에는 무조건 경제성이 되게 강조가 많이 됐어요. 50% 이상의 경제성을 강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수요가 없는데 경제성이 당연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 이 항목에 대한 비중을 좀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경제성을 낮추고 다른 정책성과 지역 교육 발전을 높이고, 수도권에 있어서는 경제성을 대신 올리고 다른 것들은 좀 낮추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방에다가 어떤 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마련해 주려고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지지 않더라. 이런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책성이라든지 지역균형 발전이라거나 하는 효과는 일단은 그 사업이 들어오는 지역에서 더 자세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고민이 일단은 부재하고요. 두 번째는 정체성과 지역균형 발전의 어떤 평가 항목은 존재하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될지, 어떤 효과들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한 방법론이 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철도가 들어가는 지역마다 철도에 대한 성격과 철도에 대한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평가 체계가 일단은 마련이 되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왜 이 철도 사업이 이 지역에서 갖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제시해 줌으로써
평가에 들어가는 정책성과 지역균형 발전에 이것이 반영되어서 비수도권 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보다 더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지금 이제 문경에서 김천 사업도 계속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문경과 김천을 문경 김천 사업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결국에는 경남과 경북 연결되는 이 철도 노선에 대한 것만 떼서 사업을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노선이 연결되는 건 맞고요. 대신에 이 노선이 연결됨으로써 가질 수 있는 효과는 수서에서 문경, 그다음에 김천에서 거제까지 있었던 이 철도가 수서에서 거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제2의 경부 라인이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노선을 타고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 노선 연결을 해서 서울까지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정책성 평가라든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분명하게 고려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 효과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뭐 지역 낙후도가 결국에는 철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양쪽 지역에 비해서 지역 낙후도가 평균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희가 되게 이제 저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답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비 타당성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하겠다. 그게는 선수요 후 공급인데 왜냐하면 수요가 있으면은 이것을 평가를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를 하고 경제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선수요 후 공급이라는 원칙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경부고속철도도 그렇고 호남고속철도도 그렇고 다양한 철도 노선이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됐거든요. 이게 교통에서는 이게 유발 수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베이스가 아니라 새로운 수요들이 창출되는 거죠. 이런 새로운 수요들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맥락이냐. 공급을 통해서 수요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선공급 후 수요라는 거예요. 그거는 현재의 지침에서는 수요가 있어야지만 공급을 할 수 있는 논리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SOC 투자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통해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교통에서는 전환 수요, 유발 수요를 어떤 식으로 계산할 것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의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되어 왔고요. 조만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가끔 하는 호쿠리쿠 신간센이라는 게 도쿄에서 나가면서 가나자와까지 가는 건데 이게 이제 2016년에 나온 건데 일본에서 히트 상품으로 선정됐다는 기사 내용이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당초에 했던 게 690만 명이 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858만 명이 간 거죠. 한 200만 명이 더 수요가 오버 추정된 거, 오버 발생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노선을 통해서 이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하나의 해외 사례인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호남고속철도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공급을 통해서 수요가 창출되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편익 부분인데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편익들이 있고 철도에서도 다양한 편익들을 반영하자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철도에서는 저는 분명하게 이 편익만큼은 고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철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딱 두 가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친환경성과 정시성 두 가지인데 이제는 친환경성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가 나오면서 철도만 유일한 친환경성을 가진 수단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배제를 하더라도 철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정시성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도로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시간에 대한 가치, 시간에 대한 부분의 효과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정시성에 대한 가치를 반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신뢰성 비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가치, 정시성 가치가 시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가치가 되게 저희들 사업할 때 되게 중요한 가치고 이 가치로 인해서 사업의 당락이 좌우되기도 하는데 보시는 것 같이 네덜란드는 0.6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가치의 60% 정도를 정시성의 가치로 고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호주 같은 경우는 시간의 가치보다 더 정치성의 가치가 더 높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만 보더라도 철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성에 대한 가치는 분명하게 철도 사업을 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철도망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1차, 2차, 3차 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4차 때는 만들어지는 철도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될 철도망에 대한 구조가 뭐냐에 대한 것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답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를 제안하고 싶은 거죠.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철도망을 오바이온 네트워크로 가져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종축으로 있는 서해선축과 서해선축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호남선축,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제에서 아까 올라가는 이축의 중부선축, 그다음 중앙선축, 그리고 동해선축으로 중심으로 해서 종축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횡축으로는 결국에는 서울에서부터 이제 속초까지 가는 동서고속화선과 그 다음에 강릉선이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축을 만들고 밑에는 경전선이 있으니까 이 남해축을 하나 만들고 이 두 개의 축이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겠냐. 중앙을 서산에서 울진까지 지나가는 중부권 동서횡단이라고 하는 철도망이 하나가 존재를 하고 광주에서 대구까지 관통하는 달빛철도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거 오바이오모 네트워크로서 전체적으로 교통에 대한 네트워크 효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현재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고요. 최근에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이제 추가 검토 사업으로 좀 들어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정부에서 이제 철도 정책을 할 때 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좀 정책을 좀 수립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철도 사업의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를 할 때 보게 되면 현재 주어져 있는 현안들에 집중 매몰되어서 그 현안을 풀려고 급급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철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철도의 비전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이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안 위주의 정책들로 지내다 보니 어떤 문제들이 있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로 공용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결국엔 병목 구간에 인해서 선로 포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시속 400km 고속 차량이 개발되었음을 불구하고 이런 시설 그 열차가 달릴 수 있는 시설이 존재를 하지 않더라.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하화에 대한 요구는 예전부터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거는 지상으로 갈 것이냐 지하로 갈 것이냐 논란을 계속 하다가 결국엔 지상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지하화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앞단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어떤 철도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과 미래에 대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현재 주어 있는 여건만을 보다 보니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어느 순간이 돼서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여서 이런 지하에 대한 요구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갈등들로 양상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철도는 친환경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결국에는 철도가 보다 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부터 해가지고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가 가져야 될 미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 수 싶었던 거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아까 양 교수님이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대개 철도에 대해 되게 희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철도산업 발전 기본은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에서 수립하고 있는 철도산업 발전 기본 계획이거든요. 이 법이 사실은 최상위법이에요. 그래서 철도산업 발전 기본 계획에는 들어가는 것들이 철도 건설, 운송, 안전, 조직, 자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철도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냐면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안전은 철도 안전 계획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 상위에서 이런 분야들이 가져야 될 비전들을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될 큰 틀에서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 이 아래 단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들에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들을 수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아래 단에서 계획들이 수립이 되면 윗단으로 올라와서 종합하는 형태거든요. 그러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건설과 운영 이 부분이
같이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건설에서는 우리는 300km만 가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철도 운송에서는 저희가 400km 이상의 철도를 만들었으니 400km 이상으로 우리가 철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상한 서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안전 차원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안전을 수립할 때 고속화에 대한 안전을 300km급에 대한 안전을 수립해야 될지 400km급에 대한 안전을 수립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서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안전은 현재 주어져 있는 철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를 푸는 안전에 대해서 매몰돼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바텀업이 아닌 탑다운으로 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철도 사업들이 계획들이 진행되어야지만이 보다 밝은 철도의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왜 한풀이를 우리 학회 와서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철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하시지 왜 전방의 북소리로 우리가 듣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잘 학습을 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호 박사님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좀 늦게 들어오셨어요. 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마이크. 아니 아까 내가 20분 전부터 기다렸다가 접속이 안 되는 줄 알고 계속 커피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요. 우선 일단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정된 토론 두 분 이야기 들으시고 같이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그렇게요. 저야 뭐 철도 뭐 도로 이거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저기 뭐 철도라는 거는 일반 도로보다는 철도는 연령대나 계층에 관계없이 굉장히 친밀감을 줍니다. 우리 인류가 태어난 이후로 철도처럼 교통수단 중에 친밀감 있는 거 나오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비록 나는 1년에 한 번도 안 타지만 괜히 철도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근데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 이제 이호 박사님 너무 소극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철도가 친환경으로 지금 자율주행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밀렸다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이 조그만 한반도에 조그만 비행장이 많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지금 대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항공을 단거리 항공을 하는데 말씀하셨지만 프랑스에서 지난 한 2주 3주 전에 왜 법령 개편해가지고 프랑스의 빠른 고속철도 그거로 해서 2시간 거리인가 그 내에는 국내에서 모두 폐지하기로 했잖아요. 원래 4시간 거리에서 이제 항공사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프랑스와 같이 개혁이 어려운 나라에서 이 짧은 국내선을 갖다가 폐지하면서 철도를 확대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게 온실가스라든지 여러 미래 환경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호 박사님 저기 막 철도가 기술을 더 개발하면은 엄청나게 아마 환경적으로 이제 우리 기후변화 같은 거 하고 한국 같은 나라에 너무나 미세먼지 같은 거만 한국에 너무나 좋다 이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 진짜 철도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대량 수송 수단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 박사님, 서 박사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와 있잖아요. 특히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방이잖아요, 지방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는데, 그럼 지방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기차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놓을 기차도 이렇게 놓는다고 치면은 인구가 감소하면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희소 지역이 생기고 또 희소 지역끼리 이렇게 좀 묵다 보면은 이렇게 좀 오히려 기차를 통해서 접근성을 갖다 높여주려고 올렸더니 나중에는 이거 당초 원하지 않은 이 접근성이 나빠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기차의 유지 관리에 아주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성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렇다고 기차 노선을 중간에 잘라가지고 사람 많은 데만 이렇게 옮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구 감소에 따라서 공간이 이렇게 개편되는 거를 우리 국가 교통 정책을 할 때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거 다 말씀드렸어요. 네, 우리 켜놓자. 네, 그러면 일단
최 교수님 의견 들으셨고요. 일단 권 교수님 얘기 듣고 이제 두 분 답변 드리면서 좀 이제 논의를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구대학 권성문 교수님께서 좀 코멘트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박사님 너무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도 많아가지고 많이 배웠고요. 우선은 서미루 박사님 이거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좀 많은 가르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관심 있어 하는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은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지방도시 철도 역세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다 들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이제 박사님은 이제 철도역 주변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철도역 중에서도 제가 이제 KTX를 타고 다니다 보면 뭐 대전역 이렇게 다 다른데 신도시에 있는 철도역들 예를 들어서 뭐 공주역이나 아니면 김천 구미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지역은 아예 재생을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약간 이러한 철도 재생 이제 산업 같은 거를 이제 재생 이제 사업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사님 설명했을 때 철도가 가지는 이제 도시 분절 효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철도도 그렇지만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이걸 엄청 느끼거든요. 특히 이제 지방 도시를 이렇게 가다 보면 특히 제가 제가 이제 그런 걸 잘 못 느꼈었는데 서울에서는 이런 분절 효과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여기 경부고속도로 서쪽과 남쪽 동쪽에 이렇게 분절됐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못 하는데 이 대구에 오게 되면 대구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북쪽과 남쪽이 많이 단절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느끼면서 이 분절 효과를 어떻게 이제 철도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면 도로에서도 여기서 나온 방법을 가지고 좀 더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가 그 박사님이 이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이제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호 박사님이 이제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즘에 이 철도 도로 접근성과 관련해서 인구, 고용, 그리고 GRDP, 지역 내 생산과 관련해서 논문을 열심히 쓰려고 하는데 자꾸만 잘 안 나와가지고 골치가 좀 아픈데요. 뭐 접근성 데이터는 교통연구원에 계시는 이제 김창성 박사님이 만드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뭐 모형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봤는데 제가 이제 파이널 모델로 이렇게 잡은 거는 뭐였냐면 모델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본 변수는 인구하고 고용하고 GRDP였는데 도시와 농촌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제가 돌려봤거든요.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늘리고 도시에서 인구도 늘리고 이제 인구도 늘리고 고용도 늘리고 이제 지역 내 생산도 늘리는 이제 결과를 나왔는데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고용은 별로 이제 감소시키는 도로에서 그리고 GRDP도 도로 접근성이 높으면 GRDP가 이제 감소하는 걸로 나왔는데 또 신기한 거는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 철도 접근성이 고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더라고요. 차라리 고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결과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해 이제 해석을 제가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촌에서는 철도가 공급을 돼도 이제 큰 고용의 효과가 유발되지가 않더라라는 걸 이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저희 이제 이거 논문을 쓰면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기존 이론들을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파급 효과냐, 뭐 역류 효과냐, 뭐 이런 것도 나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철도를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파급 효과보다는 역류 효과가 더 이제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고민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박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해주신 이제 슬라이드, 거의 마지막에 해주신 슬라이드에서 그 말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와닿았거든요. 선공급, 후수요, 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이 저에게는 좀 많이 와닿아서 그럼 이제 분석하는 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저는 이제 거의 리그레션 모델을 돌려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 분명히 후에 발생한 일거는 그냥 무시가 돼 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엄청나게 이제 공부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코멘트를 들었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종합적으로 이제 저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철도의 자산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두 공룡 집단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 발전, 교통 접근성, 국민의 삶, 공공성 관심 없습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서민호 박사님도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많은 좋은 아이디어와 스토리와 지역에 정말 절실한 필요한 것들이 공단이나 공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협력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결단력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각자의 경험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지금 두 분이 질문하신 걸 좀 같이 종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서민호 박사님 좀 이야기 먼저 해주시죠. 네, 제가 한 발제보다 토론 내용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호 박사님 연구하신 거에서 저도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솔직히 이제 컴팩트 네트워크 체계를 만들 때 저희 이제 도시에서는 주로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많이 해서 이제 지역 커뮤니티를 몇 개로 쪼갰거든요. 제 연구에서 한 17개 정도 나오던 그런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 거점은 또 역세권으로 하는데 네트워크 분석은 또 도로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철도 네트워크하고 연계 측면에서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하고 현재 여건하고를 좀 접목시켜서 공간 구조를 좀 도시권을 조금 재획정하면서의 거점 개발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얻었고 이제 지금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 교수님 이제 얘기해서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외곽철도역에 문제가 생길 거고 현재 이제 역세권 개발법이 어떻게 보면 외곽철도역에 대한 대규모 택지 개발 중심의 이런 그 사업법을 만들었다가 그게 이제 수서에서부터 지자체랑 좀 자초되면서 도시개발법이나 택축법에 의한 사업으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생의 관점에서 이제 외곽 개발을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아직도 조금 난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제는 역세권 개발법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수요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주변이 이제 더 이상 개발 압력이 이제 안 생기고 노후화가 조금씩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오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방치죠. 그냥 20년 동안 계속 방치해서 향후에는 거기에 대한 재생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역세권 개발법의 내용도 조금 다각화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솔직히 이제 도시철도, 광역철도는 우리 알고 있는 그 고속철도와 일반철도하고는 여건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세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만큼의 땅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도시철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수직 입체 복합 개발하는 타입을 따로 빼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속철도, 일반철도에 대한 것들을 타입을 따로 빼놓고 하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개발이나 재생 유형을 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거를 도입해야 되고 이번에 이제 GTX 들어오면서 그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세권의 그 반경을 250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정했는데 350으로 가야 되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 역세권은 500 내외로 보는 게 맞지 않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구해야 될 많은 주제에 대해서 권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공사공단이 솔직히 역세권 개발에 대한 관심이 없죠. 거기는 이제 철도 운영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지자체는 어쨌든 역세권을 파고 들어가서 개발을 하고 싶죠. 왜냐하면 남은 유일한 황금 땅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그 수요에 맞는 기능들을 역세권에 집어넣어야지만 정책 효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현재
공사공단은 솔직히 역세권 개발법처럼 해서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서 합성을 확보를 해서 뭐 개발을 하고 싶어 하고, 지자체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공공기여를 확보하게 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그 중간 접점이 현재는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토부하고 함께 역세권 개발법을 지금 이제 좀 제도적으로 개선한 연구에서는 뭐 전체 솔직히 지자체 중심으로 많이 풀어가는 거긴 하지만 철도공사와 공단이 조금 그 과정에서의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돌파구를 한번 같이 찾아보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단에서 역세권 조금 적극적인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TF가 만들어졌고 부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기대를 저희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본연의 공사의 목적이 철도 운영과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긴 사실인데, 홍콩처럼 좀 R+P 혹은 그 일본의 사철처럼 좀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서 현재 많이 갖고 있는 부채를 그쪽에서 조금 많이 없애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철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런 노력이 진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도시 쪽에서 조금 해봤습니다. 답변이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한 그런 의견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LH 사태가 터졌을 때 코레일 좀 터지기를 바랬어요, 공단하고. 그래서 좀 바뀌었으면 했는데 거기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호 박사님, 네. 저기 그 철도산업 발전법 발전 기본계획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제 다 정리되셨죠? 그 다짐을 듣겠습니다. 다짐을. 네. 그 말씀하셨던 게 이제 역세권 말씀하시니까 제가 요즘에 과제를 하면서 이제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요. 이제 이게 한 5년 동안 이제 철도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사나 공단 입장에서는 여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하고 싶은 일들을 갖다가 박아놓게 되면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공사에서 저한테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세권에 대한 부분. 이게 지금 이제 저도 보니까 공단이 사실은 역세권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고, 공사에서 그것을 치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공단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사에서는 이 역세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본인들도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뭐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철도산업 발전 기본 계획에는 역세권이라는 영역이 없어요, 분야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토부랑 협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제 걱정되고 있는 것은 역세권이라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역세권이 이게 공사나 공단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철도역하고 노선 주변에서 몇 메타 정도만이 자기들 관할이지, 그 밖을 넘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의 영역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역세권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이제 손민호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저희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속철도 들어오면서 고속철도 역세권 하면서 막 이야기 많이 됐었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 4차 국가철도망의 가장 키워드는 광역철도거든요. 모든 지자체에다 지금 하나씩의 철도를 다 광역철도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광역철도를 넣어주고 나서 철도만 잘 지나가면 되냐 보지 말고 그 지역이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광역철도를 통해서 어떤 역세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중에 서 박사님한테 많은 좀 조언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오늘 이제 소문자를 주셨던 이제 최 교수님하고 공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딱 머릿속에 그냥 한 방 먹은 게 맞습니다. 이게 저출산이 되고 지역들이 전부 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지역에서는 계속 철도를 놔달라 그래요. 이게 이제는 안 그래도 저희가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이라는 걸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5년, 10년에 대한 철도에 대한 미래를 하면서, 저는 철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철도 투자 늘려야 되고 철도는 이렇게 가야 되고 라고 했더니, 정말 국토부에 있는 과장님 한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시대에서 옛날과 같이 철도를 계속 늘려야 된다는 게 맞는 거냐. 우리가 지금쯤이면 한번 자기 밥그릇을 떠나놓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철도가 진짜로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시설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서 저도 되게 이제 그때 공감도 했었고, 지금 교수님 말씀해 준 거에 대한 것은 아직은 저도 답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철도라고 하는 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중화되는 부분이 대중교통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도 아까 말씀하셨던 거 중요한 부분이고, 미래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속도가 빨라지니까 먼 거리에 대해서는 철도가 일단 담당을 해주고, 기존에 있던 철도들은 이제 약간 지선의 형태를 가고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부분을 좀 커버를 해주면 훨씬 더 도로와 철도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었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철도산업 발전 기본 계획에서 고민해서 좀 담아서 나중에 답을 한번 다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박사님, 그 제가 꼭 저기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우리 이제 박사님 말씀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다 올바른 생각을 하는데도 지금 모든 논의가 보면 이제 우리 저기 뭐죠, 역세권 유린 개발이잖아요. 예. 철도만 꼈다 그러면 하여튼 무조건 역세권 개발이 이제 지상 명제 그것만이 유일한 선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우리 뭐 TOD냐 어떻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사님이 좋은 아이디어 주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빠른 거 내려, 그다음에 기차가 또 할 일이 그냥 전국을 그냥 초스피드로 묶는 것도 기차가 하지만, 기차가 또 역세권이라는 개념 대신에 근세권이라는 괜찮지 않나요? 자동차도 살고 걷는 것도 살고, 꼭 기차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차가 모든 거를 갖다가 다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걸림 단위로 해가지고 이웃 중심의 어떠한 저기 교통 체계를 갖는 막 너무나 경직한 TOD 같은 거는 막 너무 막 멀미나고 너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담아서 이렇게 철도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결국 철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박사님 건투를 빕니다. 저기 지금 서민호 박사님 네. 밖으로 이제 열받았잖아요. 세미나 하느냐고. 아하, 공기 쓰려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한 5분만 가면 이호 박사님 계십니다. 아하, 가까운 예. 거리에 계세요, 두 분이. 이제 오늘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할 때 공청회 때 나왔던 게, 대한민국의 2040년까지 여객 수요가 0.2%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된대요. 1인 가구를 분리를 계산해도. 그러니까 여객 수요는 증가가 되지 않는데 똑같이 교통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레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모빌리티는 굉장히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이호 박사님, 그 둘레길이 있듯이 철도를 다 만드세요. 뭐 지리산 철도, 새만금 철도, 무슨 뭐 송산 철도 뭐 해가지고, 철도가 교통 여객 수송 서비스보다는 그 지역의 자원을 엮어주는 하나의 중요한, 저기 서민호 박사님 말씀하신 경제적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이런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두 분 오늘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분을 알게 해드리고 싶었고, 제가 나름대로 봤을 때 국토연구원의 대표 선수와 교통연구원의 부대표 선수가 좀 만나서 잘 콜라보레이션 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같이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학회도 힘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저기 하여튼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칠 예정입니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저는 최 교수님 아까 그 질문 주신 거에 조금 이제 아이디어는, 이제 저희가 TOD도 있는데 TOR도 있습니다. 그 트랜지 오리엔티드 리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한참 이제 이번 그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이슈가 됐던 그 광역철도로 이제 지역을 묶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감소 시대에 광역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입지를 유도해서,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어떻게 거주지를 이전하자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그쪽 지역에 이렇게 좀 모여 살 수 있게 함으로써 TOR을 형성하는 것들이 미국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T자를 뺐어요. 저기 왜 또 교통이 먼저 들어가요? 그러면은 NOD라고 하세요. TOD 대신에 네이버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 그게 뭐 세베로 교수님이 얘기를 이미 하신 거여서 그 예, 극장성은 이런 근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조금 지방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어떤 식으로 지역을 컴팩트 네트워크 체계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TOR을 조금 본격적으로 한 2000년대 초반에는 좀 논의가 되다가 요즘 죽었는데 요즘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도시철도, 광역철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지역이 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GTX가 나오면 아마 수도권에 또 많은 공간구조적인 변화가 GTX 라인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저희가 좀 TOR 논의를 철도와 연계해서 하면 인구 감소 시대 지역 생존의 해법도 조금씩 이제 하나씩 이렇게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 박사님, 요 박사님, 네.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할 말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좋은 시간을 갖고 이거 뭐입니까? 충분히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무엇보다도 이호 박사님 감사드리는 거는 우리 이제 지역 계획하고 지역 개발 논의하는 장에 교통하시는 분이 오셔서 완전 교통 공학하신 분인데 같이 접점을 찾으려고 하시는 그 노력이 되게 늘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좀 이렇게 협력해서 좀 철도 중심의 뭔가 지역 발전, 그 지역 발전의 철도 역할을 좀 더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석해 주셔서요. 다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